안녕하세요. 다양성과 포용 현대가족의 위기지원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일과 가정의 양립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아이의 돌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돌봄이 중요한 시기는 영유아기, 아동기를 거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관련돼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는데요. 청소년기 문제와 관련돼서 오늘 이 시간 다뤄보고요. 또 노인 돌봄과 관련돼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의 문제와 청소년 지원 정책, 노인의 문제와 노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소년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청소년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adolescence, 성인기로 성장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은 미성숙한 아동기에서 성숙한 성인기로 이동하는 성장의 시기이고 신체, 인지, 심리, 사회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는 아주 역동적인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기 아동기를 거쳐서 사춘기, 우리 중2병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요.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비동조의 동조라고 하는데요. 부모하고 그 부모의 기준을 무조건 따르던 그 이전의 시기를 거쳐서 이제는 부모의 기준을 거부하고 또래 집단의 기준에 순응하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더불어서 성인과의 개방적 대화는 감소하고요. 가족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을 보이네요. 그리고 또래 문화를 따르면서 또래 문화에서 유행하는 옷, 물건 등의 외적인 것에 집착하고 나 홀로 있고 싶어서 자기 방에서 몇 시간씩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나는 이미 다 알아 증후군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현학적 태도를 보이고 또 그들이 가진 정보는 많이 왜곡되어 있거나 불완전인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마치 사실인 양 생각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또한 급격한 정서적 변화와 함께 하루에도 여러 번 심리적 변화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친구 관계가 매우 불안정한데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신체적인 예민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외모에 관심을 보이고요. 가끔은 정서적인 잔인성으로 친구 간의 정서적인 잔인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악질적인 소문이나 상처 주기, 왕따 시키기 등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부모가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현재 시기를 즐기고 즐거움을 지향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인지적인 자아중심성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환상적 삶을 꿈꾸면서 노력 없는 성취나 매일매일이 재미있는 생활, 오늘의 어떤 삶, 백마탄 기사 등을 꿈꾸며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요. 강한 독립의 요구와 실험적 기질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특성들, 우리 주변의 청소년기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살펴보니 이전 시기와는 굉장히 다른 갑자기 아이가 신체와 정신이 성숙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가족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가족 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가족 내 아이들이 커가고 주장이 세지면서 가족 내 영향력이 증대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변화하거나 가족 체계에 일시적인 혼란을 겪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이 질풍노도의 경험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죠. 제 주변에도 이렇게 이 질풍노도를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렇지만 일부만 실제 연구 결과에는 소수의 청소년과 부모가 심각한 관계 문제를 경험하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와 정서적으로 가까우면서 부모의 판단을 존중하고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고 있다고 믿으면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가진다고 하죠.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또래 관계, 실제 이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부각이 됩니다. 청소년기는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면서 부모에서 또래 집단으로 영향력이 전환되게 되죠. 그래서 이 또래 관계, 또래 집단은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인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또래 집단의 경험은 아이들의 자율설 발달에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래와 좋은 관계 그리고 성숙된 관계를 가짐으로써 부모와의 관계도 더 성숙되고 독립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감독하고 통제할 성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런 또래 관계가 어려울 경우, 또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청소년기 그리고 이후의 성인기까지 여러 가지 심각한 정서 및 행동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기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은요, 대부분 많은 경우 학업성 취지가 조금 낮고 또 여러 관계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습 장애 그리고 비행과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또 사회적 배경으로 대중매체가 있는데요. 많은 청소년들이 이 많은 시간을 대중매체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인터넷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요즘에는 SNS와 같은 이런 다양한 이런 매체들이 아이들의 삶에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이 TV의 텔레비전의 폭력적 이미지에 반복이 노출될 경우에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경우에는 현대의 청소년에게 TV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핸드폰, 인터넷과 같은 이런 전자정보기계와 같은 이런 사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기준으로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이 88.3%라고 하고요. 1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100%, 그리고 인터넷 이용 시간은 주 평균 14시간 17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 사용하는 거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SNS,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죠. 세상에 대한 이해를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 인터넷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서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체가 이 교육 현장에 들어오고 있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효과적으로 디지털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즉 이런 학습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지식 및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지만 많이 사용할 경우에 시력, 체력 저하 같은 신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격성과 충동성의 심리 정서적 문제와 학교 부적응, 사이버 비행 및 현실 비행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SNS 중독과 같은 부분이 이 청소년들의 문제의 아주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소년기 우리 현대사회의 가족의 문제에서 겪어볼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기 문제들 다양할 수 있는데요. 그중 오늘 이 시간에는 청소년기 우울과 학업 중단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우울인데요. 청소년기 정신 건강에 문제가 아주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 스트레스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혹은 많이 느끼는 남학생은 30.5%, 그리고 여학생은 44.9%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고등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 32.4, 여학생의 경우 49.3%의 스트레스, 중학생보다는 조금 고등학생이 높은 형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청소년기 학생들이 이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우울 정도에 노출되는 우울을 보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 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남학생이 20.9, 여학생 30.5%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자, 고등학생이 우울감, 중학생보다 우울감 정보가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볼 때 연령과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가 차이를 보인다고 하고요. 여학생이 그리고 고등학생이 이 우울과 스트레스를 많이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청소년 우울은 다양한 특성과 관련되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가족, 또래, 지역사회의 사회환경적 특성과 더불어서 나타나는데요. 자, 개인적 요인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양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겠죠. 청소년기가 되면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요. 그 외에 학업과 관련된, 상급 학교 진학과 관련된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또래 집단에서의 다양한 발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가 성장하면서 정서적인 변화, 인지적인 변화,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학업에서의 스트레스, 친구 집단에서의 스트레스가 중폭이 되면서 이렇게 아이들의 심리적인 우울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업 수행과 입시 경쟁으로 인한 압박,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또 개인의 인지적 특성,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개인이 부정응적인 완벽 성향, 부정적 자동사고를 가진 청소년이라면 무력감, 자기 비난, 개인적인 무가치, 무능력, 무만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나는 꼭 이 수준으로 다가가야 돼. 무조건 어느 학교로 가야 돼. 성적이 어느 수준이 되어야 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돼. 아니면 무조건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동적인 부정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친구들은 이런 무력감이나 자기 비난에 빠지고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가 우울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 환경적 요인에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발달과 관련하여 이 아이들의 변화가 잘 인지되지 않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 우울이 더 증폭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청소년들이라고 할 경우에,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된 청소년들은 이 우울에 굉장히 보호 요인으로 부모가 작동할 수 있지만요. 이 부모와의 애착 관계와 의사소통이 결여되고 청소년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부모의 관심 수준이 낮으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우울 정도가 높다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부모의 심리적인 통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들은 이 청소년기의 변화를 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기, 아동기의 어떤 아동의 모습을 기대하고 또 통제의 상황에서 이전 단계에서의 부모 역할을 청소년기 이후로 변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의 어떤 강한 압박이나 심리적인 통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부모가 기대하는 행동을 자녀가 하지 않을 때
또 이런 그 자녀의 언어적 혹은 감정적 표현을 제재하거나 죄의식을 느끼게 하거나 애정을 철회하겠다는 이런 심리적인 협박을 하는 그런 심리적 통제를 할 경우에 청소년 우울의 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보를 하거나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 성취를 강조하는 부모,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그런 부모들이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하고 또 부모로부터 이런 심리적 통제를 많이 받은 청소년일수록 우울과 같은 정서 문제와 일탈 행동에 취약하다라고 하죠. 그 외에 부모들이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가족 내에서 어떤 신체적, 언어적인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이런 가정 폭력은 또 청소년기의 우울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청소년기의 우울의 아주 큰 요인으로 또래 폭력, 학교 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청소년기 또래 폭력, 학교 폭력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아실 텐데요. 청소년기 발달 특성상 또래 집단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이런 청소년들이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 등의 학교 폭력을 당할 경우에 친구 환경, 친구 관계에서 소외감, 부적응을 경험하면서 우울 증상을 보이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학교 폭력을 경험할 때 우울 증상을 겪게 되고 또 이런 우울 증상은 자살 행동, 자살 사고와 같은 이런 부적응적인 정서 심리적인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학업 중단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울하든지 등등에 의해서 학업 중단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학업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이든 타이든 정규 교육 과정을 끝내지 않고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학업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배움을 중단한 상태이거나 중퇴 의도를 가진 잠재적인 학업 중단 청소년을 의미하고요. 이런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성향입니다. 자, 이런 그 학업 중단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2002년부터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03년부터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요. 2012년부터 학업 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학업 중단의 경우에는 자발형, 비자발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결정과 의지에 따라서 탈학교형, 즉 학교 제도가 맞지 않아서 중퇴하는 청소년과 초학교형, 학업 성취 기대 수준이 높아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중퇴하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학업 중단을 하는 친구들인데요. 비자발적이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개인이 부적응하여서 예를 들어 학업, 비행, 심리, 정서, 교사와의 관계 등의 문제로 학업에 적응하지 못해서 중퇴하는 청소년, 그리고 환경 불가피형, 여러 가지 경제적 곤란이나 부정적인 사회 환경의 영향으로 중퇴하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자발형이냐 비자발형이냐에 따라서 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업 중단의 모습은 다양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태를 살펴보면은요, 지금 학업 중단자 수는 2015년, 16년 경우에는 0.8% 정도라고 이야기하네요. 2012년 연구 결과로는 잠재적 학업 중단율이 28%에서 48.6%, 48.6%로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런 학업 중단의 사유는 학교 생활의 부적응이 주 사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아까 이야기했던 자발적, 비자발적에서 볼 수 있을 어떤 그 학업 중단의 원인을 보았을 때 이 부적응에 의한 어떤 학업 중단이 아주 큰 포인트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만큼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것,
또래 관계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학업 중단을 하였을 때 물론 이 개인적인 정서적인 문제, 우울 이런 부분이 아주 심각하여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잠시 중단하는 게 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화면과 같은 이런 다양한 개인적인 손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전한 사회관계나 삶의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습득이나 기회를 상실을 하고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나 임금, 그 다음에 부당한 대우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그만둘 당시에는 해방감과 기대감을 가지지만 무기력감, 자기 비하감,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것에 따른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실패자는 낙인과 편견, 소외감,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청소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비행이나 탈선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으로 학업 중단 청소년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높죠. 자,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청소년 9에서 24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서는 정책 대상을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위기 청소년이라고 해서 가정 문제나 학업 수행,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구분하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가출 예방과 보호, 교육적인 선도,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을 실제 시행하고 있겠죠. 청소년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9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을 서비스로 하여서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 사회 안전망, 그리고 위기 청소년 발견, 보호 지원을 위해서 헬프콜 등의 청소년 동반자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 및 단체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지금 다양한 상담과 같은 그런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다른 제도와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업 중단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 지원과 연간 10에서 350만 원까지의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적 선도로서 이 가정 및 학교 외부의 교육적 보험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으로 집단 상담, 보호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이라고 할 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학교 밖 청소년의 재정, 상담,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건강 증진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서비스로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 지원법, 아동복지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등에 근거하여서 현물, 현금, 돌봄 및 보호, 사업,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있고요. 현금 및 현물로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의한 특별 지원,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 25세 미만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지원 등이 있습니다. 돌봄 및 보호로는 위기 청소년 긴급 구조 및 일시 보호,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자 청소년 동반자 사업 운영,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성가족부 다양한 주관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은 지금 노인의 생존과 기본적인 욕구를 본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해결 충족하지 못하여서 삶의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노인 문제라고 하는데요. 지금 경제적인 빈곤, 우리 수업에서도 빈곤에서 노인 가족의 빈곤이 굉장히 중요하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실제 퇴직할 경우, 60세 퇴직할 경우 평균 수명 80세까지를 고려한다면 약 20년 동안 저소득, 무소득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인의 소득 감소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케 함으로써 심리적 부담과 함께 자녀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가족화, 노인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 확대 등이 가족 중에 노인을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부족하게 하여 부양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노인들은 이 생물학적인 노화로 인하여 신체적 기능 문제와 질병에 의한 건강의 악화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이 유병률은 2, 3배 이상이 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죠. 그 외에도 노인들은 사회 심리적인 갈등, 고독과 소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활동에서의 은퇴는 경제력 상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인관계의 축소, 상실, 공식, 비공식적 역할 상실, 사회 참여 기회의 상실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가 이 노인 세대 간, 가정 내 부모 자녀 간, 손자녀 간의 사회적인 갈등과 소외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인의 고독과 소외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이런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관련되어서 노인들의 경험이나 지식이 불필요하거나 경쟁에 뒤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런 역할 상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가족대가 변화의 감에 따라서 이전에 가족 내에서 누렸던 노인들의 가부장적 역할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노인을 위한 사회 서비스가 우리 국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되어 노인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사회 시설을 기반으로 한 모든 비화폐적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는 노인의 건강, 심리, 사회적인 생활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서비스, 상담, 여가, 교육, 봉사 등의 여가,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사회 서비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는 자립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 활동 지원, 주간 보호 서비스 등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있고요.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돌봄 서비스는요, 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의 노인복지법 제27조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고요.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상시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 및 구급 활동을 전개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은 민간 자원봉사자가 안부 전화와 말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 지원 서비스는 생활관리사가 상주가 되어 최소한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불리던 서비스인데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33조 7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여가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노인복지법 36조에 따른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로 규정되어서 여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운영 혁신 사업에서는 이 경로당 노인정에서 지역 노인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 활동, 공동 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보안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36조에서 정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서 이 시설에서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평생교육 서비스가 있는데요. 노인교술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인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이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인들이 사회를 참여함으로써 이런 정서적인 안정과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서비스, 사회 참여 지원 서비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에서는요, 노인의 경륜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사회봉사 기회를 확대하고 있고요. 이를 통하여서 자아실현과 참여감, 소속감 고취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서 노인의 적극적 사회 참여와 노인의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재가복지 서비스도 있습니다. 재가복지 노인 지원 서비스는요,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노인 권익보호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런 노인 부양 의식의 변화로 가족 간 갈등, 부양 부담 등이 증가하면서 노인 학대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노인 학대 사례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서 이 노인복지법 제10차 개정을 통하여 노인 학대의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긴급전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노인의 권익보호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청소년 문제와 노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청소년들은 우울, 학업 중단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런 여러 청소년들을 위해서 현금, 현물 지원, 돌봄 및 보호 지원, 자립 지원 등의 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자, 노인들은 경제적인 의존, 건강 상태, 사회심리적 갈등과 고독과 소외, 역할 상실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런 노인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로 노인 돌봄 서비스, 여가 지원 서비스, 평생 교육 서비스, 사회 참여 지원 서비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노인 권익 보호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